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셸 푸코의 19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테로토피아. 사실 이 주제는 미셸 푸코가 살아생전에 출간한 그런 작품이 아니고 말과 사물이 나왔던 66년도에 라디오 강의에서, 그죠? 유토피아와 문화, 그 다음에 유토피아의 몸, 67년도에 건축가들 앞에서 했던 강의, 다른 장소, 이런 것들을 모아서 푸코 사후에 출간됐는데요. 헤테로토피아는 사실은 어떤 미셸 푸코의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어. 사실은 우리가 말과 사물 뿐만 아니라 감시와 처벌, 말과 사물 이전에 이미 광기의 역사, 이런 작품들에서 다 볼 수 있죠. 담론의 질서, 지식의 보고학, 어떻게 동일자가 타자를 억압했는지 그 흔적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에테로토피아. 그러니까 불어로 에테로토피는 어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 이질적인 이것과 토포스, 장소를 포함하여 다른 장소, 이질적인 장소. 그래서 미셸 푸코 역시도 이것을 레 에스파스 오트, 다른 장소라고 부르기도 했어. 에테로토피는 다른 장소요, 이질적인 장소요. 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미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주장했던 더 큰 힘이 어떻게 더 작은 힘을 억압해가며 제압하고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 삭제되고 또한 중화되며 배제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추적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질적인 것, 해겔의 어떤 이질적인 것과 부정성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바타유의 에로티즘에 나오는 금기의 위반과도 관계되어 있으며, 미셸 푸코 자신이 블랑쇼의 문학적 세계를 분석하면서 말했던 라펑세 디트 오흐, 바깥의 사유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빛의 존재론에 저항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벌써 클라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세계에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요. 미셸 푸코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공간은 인간이 해석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죠? 인간은 몸을 갖고 있죠. 그죠? 몸 철학부터 시작해요. 니체 역시도 계보학에서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억압하는 방식은 몸을 제압하는 방식과 관계. 그래서 잔인함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데요. 우리의 몸 역시도 특정 공간 안에서 나타나.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몸의 유한성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철학적 사고를 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 세계 내 존재 안에서, 하이데거적으로 날씨에 따라서, 이 세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쾌와 불쾌의 감정을, 심지어는 불안의 감정을 느끼기까지 해요. 그게 우리의 몸인가. 사회적으로 억압의 시기가 나타날 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파시즘의 시대라든지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공포 정치가 나타날 때도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고 영원한 유토피아적 몸을 사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사고는 불어로 위토피라 그러죠. 그죠? 이 유토피아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잖아. 토포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반대급부로서 우리는 조지 오웰의 어떤 디스토피아를 사유할 수 있겠죠. 그죠? 디스토피아 역시도 현실 세계의 장소를 갖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흑우로서 표현한 거죠. 그죠?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두 개 다가 장소 없음과 관계된, 현실과 유리된 어떤 상상에 의하여, 공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러나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과 관계된 장소예요. 그러나 현실로부터 바깥으로 쫓겨난 장소, 다른 다양한 장소들과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고 거기에 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꽁트 에스파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헤테로토피에서 헤테로스는 단지 다른 이질적인 이란 뜻만 갖는 게 아니라 푸코한테서는 이것은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저항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억압한 흔적이 나타나고, 락강적으로 볼 때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위험한 것이라고 내쫓은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그 장소는 현실 사회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질성을 추적하면서 미셸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연결을 통하여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미시물리학적으로 보려고 했죠. 그죠?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정원과 같은 거죠.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면서 자기의 소우주를 느끼고, 또한 다른 아이들과의 숨바꼭질을 통하여 자기를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침실에서 어린아이는 뛰어놀면서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을 피우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정원과 같은 소우주의 세계, 다락방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몸이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헤테로토피아나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으로서 유토피아, 그
실현의 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나는 디스토피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전부 다가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유리된 이 세계에 없는 이상향, 반이상향 이렇게 사유하잖아. 그건 역시도 현실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사유된 거예요. 물론 미셸 푸코는 현실 세계 안에 있는 역사적 공간 안에서의 바깥의 공간을 이야기하지만은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역시도 현실의 역사 안에서, 현실 세계 안에서 특정 장소를 통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상상하고 사유된 거야. 절대 물을 인간은 사유할 수 없어요. 절대 무의 공간을 결코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바깥으로 쫓아낸 공간, 어두움의 공간, 죽음의 공간, 위험한 것의 공간, 쾌락의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 그리고 억압된 흔적의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역사 안에 공존하면서 어디에나 있는, 모든 문화권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게 바로 헤테로토피아야. 그죠? 모든 곳에. 정말 오랜만에 예도가 우산을 쓰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비가 엄청나. 사실 이 헤테로토피라는 이 개념은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사용했던 개념이에요. 거의 초반부에 이미 예도가 말과 사물에 대해서는 2개의 강의를 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나오는 중국 백과사전, 그죠? 거기에 동물 분류법을 보고 철학적 웃음을 터뜨려. 첫 번째가 황제에게 속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가 향기로운 것, 3번째가 길들여진 것, 4번째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5번째, 6번째로 가면서 인어, 신화적인 것에 나타나는 그런 동물들, 이런 분류는 사실은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역사에서도 특정 시기에만 통용되었던 그런 분류법이죠. 그죠? 이것은 그 분류를 행하던 시기에 동일자의 힘이 타자성을 억압하면서 배제의 흔적을 만들어내면서 확립된 그러한 문화적 힘의 분류인 거예요. 모든 분류는 말과 사물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2개는 결코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사론, 하나의 분류법을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분류법은 뭐예요? 거기에는 특정 문화의 특정 에피스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유의 한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이런 분류법을 만들어내는지. 유대 전통에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신성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할 때도 어류를 분류할 때, 그죠?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이런 방식으로 분류했어요. 그건 역시도 오늘날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철학적 웃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통용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서 그죠? 자리매김으로 확립되는 거죠. 그죠? 이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그래서 거기에서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헤테로토피아를 언급했어요. 이 헤테로토피는 이제 라디오 강연과 예술가들 앞에서 했던 강의에서는 사회적인 장소로 옮겨지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전체 사유에서 보면 이건 역시도 계보학에 들어가는 사유야. 계보학적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또 변해가. 어떻게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 변해가는 모습 역시도 헤테로토피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유토피아적 몸에 대한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내고 문화 속에 각인한 다양한 흔적들이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유토피아적 흔적, 그뿐만 아니라 디스토피아적 흔적까지도 포함하여 나타나는 게 바로 헤테로토피아. 이것은 모든 문화권에 있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 공간이 자리매길 때 완전 계보학이죠. 그죠? 니체의. 이 헤테로토피아를 니체의 계보학으로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막. 그뿐만 아니라 이 헤테로토피아는 에테로크로니, 시간의 저항. 그래서 모든 역사적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꿈을 갖게 되잖아, 인간은. 그죠? 몸의 유한성으로부터 무한한 유토피아를 사유하는 것과 같이 또한 인간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역사의 다양한 시간성을 영원화시키기 위하여 헤테로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 심지어 동일자가 타자를 억압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더 큰 힘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깥에 장소로 모아놓은 그런 헤테로토피아가 또 있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이미 감시와 처벌에서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감옥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창녀촌과 같은 거. 그리고 오늘날은 요양소도 들어가. 참 이게 슬픈 현실인가. 몸의 쇠퇴와 더불어서 그 몸이 사회적 상징계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징계의 대타자가 볼 때, 타자의 시선들이 볼 때, 그 사회의 공적 평균성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질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을 타자의 공간으로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이전에 마지막에 가는 그 타자의 장소가 바로 요양원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도의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모든 흔적들이 헤테로토피아, 사회의 밝은 빛 한가운데 들어있는 묘지와 같은 것, 이런 것 역시도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회가 금기한 장소인 거야. 금기를 통하여 뭔가 위험하고 혐오스럽고, 그래서 이질적인 목소리로, 타자의 목소리로, 타자의 얼굴로 들리는,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특정 장소에 묶어 놓는 거예요. 사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권력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배제의 해석하기, 이 헤테로토피아의 사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죠?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어떤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수용소와 같은 이런 것들 역시도 전부 다가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그 사회가 지배 질서 속에서 뭔가 가볍게 처리하여 자기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권력의 힘의 흔적, 그리고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가 있어요. 사랑의 헤테로토피아. 사랑의 주의상스를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몸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장소가 바로 사랑의 주의상스의 장소. 타자의 몸을 통해,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해 대화하면서 은밀하게 주의상스를 느낄 수 있는, 열려 있으면서 닫혀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결코 폐쇄된 공간만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그 바깥의 공간이 안에 있는 공간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죽음 역시도 삶에 들어있는 거예요. 빛의 존재론 안에서 그 존재론이 감추고 있는 흔적뿐만 아니라 버젓하게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들에 반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장소들, 주의상스의 장소, 그 다음에 수용소, 스탈린의 굴락과 같은 그건 역시도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정말 다양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흙으로 묶어서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극장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목욕탕과 같은 곳,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을 떼어내면서, 그죠? 그건 역시도 사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뭔가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스러움의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얘도한테는,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이 헤테로토피아는 다 달라.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자기 자신만의 헤테로토피를 각 가질 수 있어. 그죠? 얘도한테는 뭐겠어? 존재의 숲이지. 여기는 얘도한테만이 나타나는 다른 모든 장소에 반하면서 바깥에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성스러움의 공간. 유대 전통에서 지성소와 같은 것. 그 다음에 특정 장소, 성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사물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시간의 영원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 축제의 장소 역시도 어떻게 보면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백화점 역시도 어떻게 보면 헤테로토피아인 거예요. 다양한 장소들을 한 곳에 중첩시켜 놓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테로토피아는 정말 다양해. 하나로 일관할 수가 없는 거야. 은폐가 필요한 완전한 사적인 것. 그건 역시도 헤테로토피아. 그러나 이 세계에 없는 게 아니야. 세계 안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그러나 열려 있으면서 닫혀 있는,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저항하는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장소는 뭐예요? 에스파스 오트허가 뭐예요? 사실 미셸 푸코는 에스파스와 류라고 하는 이 불어를 다르게 쓰는데요. 에스파스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객관적인, 뭔가 규정되지 않는, 맥락화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술가한테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류는 역사적 특정 공간 안에 맥락화되고 자리매김된 해석된 공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구분되진 않아요. 예술가들 역시도 자기들만의 작업실이 있잖아요. 그 작업실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예술가는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하면서 고독 속에서 씨름하면서 예술 작품을 창조하잖아. 그죠? 비현실적인 공간 안에서 현실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거울이 바로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적 사물로 이야기.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그 비춰지는 거울 속의 영상들은 모두가 다 비현실적입니다. 그건 가상적인 게 돼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 속에 없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만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의 공존을 통하여 거울 자체는 이 세계의 현실적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지는 내용물들 역시도 현실 속에 실제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의 은유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이 거울이 바로 에테로토피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사실 인간은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에테로토피아 문화 속에 만들어냈어요. 말과 사물의 차이, 그 다음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실성,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인간은 쾌를 받아들이고 불쾌를 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만약에 사유를 통하여 가상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면 이 모든 상상은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절대무는 인간은 결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현실 속에서 창조된 그런 공간으로서 에테로토피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요. 감옥에 갇힌 자는 자기의 사유를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거죠.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유토피아란 개념 역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사회적 이상향을 사유하다가 오언이라든지 프리에, 생시몬과 같은 자들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말하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엥겔스와 마르크스 역시도 결국 그 계급 없는 사회라는 건 특정 이상향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신화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화시켜야 돼. 타자를 죽여야 돼. 거기에 저항하는 모든 꽁트 에스파스를 삭제하고 그거를 중화시키고 정화시켜야만이 그 나라가 가능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가 말했던 신의 나라, 불교에서의 극락의 세계, 완전한 열반의 세계, 이런 것들 역시도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에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현실성은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겠지만 정말 재밌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에테로토피아, 다양한 장소들이 중첩된 공간으로서 역사의 시간하에 저항하여 단절을 일으키고 그 단절을 통하여 시간의 영원성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것 역시도 에테로토피아, 나만의 신성한 장소, 구별된 장소, 그리고 은밀한 장소, 나를 숨길 수 있는 장소. 그러나 다른 사회적 장소들과 완전히 닫혀 있어서 폐쇄되지는 않은, 은폐와 탈은폐를 하이데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의 장소.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자는 현실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감벤의 미학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데리다적으로 철학의 여백을 읽을 수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에서도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것은 무한한 창조의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 이에 근거하여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났죠. 그죠? 그건 시공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인 거예요. 배치와 공간의 배치는 언제나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배치는 배제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